네, 저는 이번에 블록체인과 IPFS를 이용한 안전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논문을 읽고 제가 공부한 부분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소개, 그리고 관련 연구,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스템 모델,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떤 이제 디지털 컨텐츠들에 대한 사용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기보다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공유를 할 때 무엇을 공유해야 되고 언제 공유를 해야 되고 어디에 공유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은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하는 그 직전에 모든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돼야 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이제 공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제 3자에 좀 의존을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관여를 함으로써 어떤 뭐 믿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신뢰나 투명성, 보안, 그리고 어떤 불변성,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하면서 뭐 오용이라든지 아니면 잘못 번역된 것들, 그런 것들이 혹시 공유될까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런 클라우드 서버 자체가 중앙화된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점 어떤 공격을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제 본인이 직접 그 모든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IPFS의 어떤 이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제 공유 그러니까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등록하게 하고, 아니면은 데이터를 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리뷰 시스템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좀 퀄리티가 좋은 데이터인지 아니면은 별로인 데이터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데이터가 좀 악의적으로 작성됐거나 아니면은 뭐 위조돼서 그냥 막 스팸처럼 작성된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연구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디지털 콘텐츠 보호하고, 이제 클라우드와 블록체인을 연결한 것, 그리고 IoT와 블록체인을 연결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논문에서 저자가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어떤 이런 데이터에 대한 진입 판별이라든지 부인 방지,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데이터 권리 자체가 본인한테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높은 기관이나 일반적인 기관에서도 데이터를 본인이 전달하면 그 자체를 본인이 스스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제안했고, 그리고 프라이버시나 시큐리티 문제도 이제 하나의 요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있는 어떤 기존에 존재하는 공유 플랫폼 중에 AB나 뭐 ABUR, AES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들을 조금 배제를 하고, 여기에서는 샤미르 시크릿 쉐어링 기술을 이용해서 그 플랫폼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시스템 모델에는 이제 오너랑 커스터머, 워커, 그리고 아비트레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오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이제 기관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할 때 IPFS에다가 올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는 그 오너가 올린 데이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워커스는 이제
만약에 오너가 이제 오너가 IPFS에다가 그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 그 데이터를 다시 가져와서 커스터머한테 보여준 과정에 디크립션이 필요해요. 디크립션을 대신 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IPFS에 어떤 자료를 등록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인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인증하는 과정에서는 또 이제 그 새로운 사람에 대한 서명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들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질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비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커스터머와 오너 간에 데이터를 교환하고자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 사이에서 이제 중재를 해주는 역할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IPFS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 그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받는 와중에 뭐 의도치 않게 중단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IPF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 이더리움을 지불을 해야 돼요. 이 시스템 자체가 이더리움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나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환불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환불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아비트레이터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IPFS에 처음으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는 과정인데요. 오너가 이제 자신이 가진 디지털 데이터를 이제 IPFS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근데 모든 이제 완전한 데이터, 그 모든 큰 크기의 그 완전한 데이터 자체를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만 우선 올리게 되고, 그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IPFS에 올린 다음에 이제 그 해시를, 그러니까 오너가 IPFS에다가 데이터를 올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해시를 다시 반환을 받게 돼요, 오너가. 그럼 그 해시를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디크립션 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 해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워커 노드가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이제 생성하는 역할을 또 해요. 이거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유저가 들어오게 되면 워커에 의해서 반드시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가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래서 오너가 이제 IPFS로부터 해시를 받아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 이제 검증된 워커 노드에게서 디크립션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커스터머가 이제 요청을 했을 때 디크립션을 해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샤미르 시크릿 쉐어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그 본인이 본인이 파일을 넣은 그 IPFS의 파일로 넣은 그 데이터가 K개의 개수의 쉐어로 나눠집니다. 이 쉐어들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제 분산 저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오리지널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메타 데이터는 그냥 올리고 이게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분산 저장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스레스홀드가 이제 증가할수록 더 많은 조각으로 나눠져서 뭐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이제 원래의 데이터로 돌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터가 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이제 블록체인에서 유지가 되겠죠. 사실 여기에 나오는 전체 그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들여다보질 않아가지고 미디움에서 퍼온 내용인데요. 그냥 샤미르 시크릿 쉐어링 자체가 어떤 하나의 시크릿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분산 저장하고, 원래 시크릿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수의 쉐어가 필요하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레스홀드, 이 부분이 스레스홀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분산된 어떤 그런 쉐어라고 해야 될까? 분산된 키?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그 키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냥 원래의 키로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정해진 수만큼의 키는 있어야 원래의 원래의 파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검색은 어떻게 하냐?
데이터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저가 이제 파일을 처음으로 이제 요청을 하기 전에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리뷰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워커에게 그 자신의 그 이제 데이터를 살 거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워커는 그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IPFS에 그 저기를 하죠. 그 검색을 한번 하고 유저가 처음으로 이제 그 리뷰를 확인을 하게 돼요. 기존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리뷰가 어땠는지 그걸 확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워커스한테 이제 그 자기가 데이터를 사겠다는 내용을 이제 어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워커가 이제 그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원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신원이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이더리움을 어느 정도 지불을 해야 돼요. 데이터를 사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그 워커스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이제 그 아까 파일 쉐어 그 분할된 것들을 이제 디크립션을 해가지고 디크립션을 한 다음에 원래 원본 파일로 돌리고 그것을 다시 커스터머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만약에 기존에 리뷰 작성된 내용이 없었다면 이제 저 커스터머에게 리뷰를 작성해 달라는 어떤 그런 권고 같은 게 전달이 됩니다. 리뷰를 만약에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본인이 지불한 이더리움의 10%를 돌려주는 어떤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페이크 리뷰 아니고 제대로 된 어떤 리뷰를 작성을 하면 필터링을 거치고 나서 그 원래 오너가 한 번 더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 부분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체적인 거에 대한 그림을 놔둔 건데 이따가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너와 이제 새로운 구매자가 나타나서 데이터를 교환하고자 할 때 리피테이션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그 레이팅스와 스코어를 확인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리뷰에 따라서 이제 그 구매자는 데이터의 품질 그리고 신뢰도 아니면 어떤 그런 통합적인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구매자는 이제 그 데이터를 구매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만약에 구매를 할지 결정을 했으면 워커스에게 이제 리퀘스트를 전송하게 되고, 그다음에 워커스는 아까 쉐어스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디크립션을 해서 이제 그 디지털 컨텐츠를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확인한 후 그 커스터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아까 또 두 번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리피테이션 시스템에 만약에 이제 여기 널이라고 써져 있는 게 리뷰가 없다는 뜻인데, 리뷰가 없으면 이제 커스터머에게 리뷰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만약에 커스터머가 제대로 된 리뷰를 작성했다면 이 토큰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리펀드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부분에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이 디텍션 오브 페이크 리뷰스는 이게 리뷰를 이제 올리게 되면은 그 리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사람이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인공지능이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인공지능과 사람의 결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 파트는 또 뭐 깊숙이 찾아보진 않아서 일단 IBM 왓슨 애널라이저를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애널라이저긴 한데 왓슨 어떤 톤 애널라이저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톤 애널라이저 자체가 어떤 음성을 좀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그 텍스트 자체만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가 리뷰 시스템에다가 리뷰를 제출하게 되면 그 IBM 왓슨의 그 애널라이저가 필터링을 일단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리뷰가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게 원래 데이터의 오너한테 전달이 돼요. 그럼 그 데이터 오너는 그 리뷰가 정상적인 리뷰인지 확인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 리뷰가 정상적인 리뷰다라고 하면 억셉을 하거나 리젝 해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상에다 올리게 되는데, 리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커스터머한테 전달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나쁜 리뷰를 올렸다고 해서 리젝을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팸 같지 않은 정상적인 리뷰라면 이제 올리게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IPFS에서 꺼내서 전달하는 과정 자체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 뭐 이제 워커스에 의해서 그 디크립션을 거친 후에 전달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새로운 새로운 커스터머가 이제 나오게 됐을 때 이제 신원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아까 그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 그 세트를 페어를 생성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RSA RSA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보면 이러한 과정인데요. 혹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생략하고 갈게요. 디스퓨트 핸들링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마지막으로 남은 그 아비트레이터의 역할인데요. 만약에 이제 커스터머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제 그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커스터머가 IPFS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정상적으로 다운이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커스터머에 의한 문제라면 아비트레이터는 이제 그거에 대한 리펀드를 해줄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게 이제 시스템적인 오류라면 아비트레이터는 그 리펀드를 해줄 의무가 있죠. 그래서 아비트레이터 같은 경우 그 확인하는 과정 자체는 그 가지고 있던 그 같은 해시를 이제 디크립트 해가지고 IPFS에 접근해서 그 어떤 로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고객이 말한 거랑 일치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정상적이라면 그 원래대로 그냥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실험 환경 자체는 이제 이더리움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고 솔리디티로 개발하고 또 IPFS와 함께 연동을 해가지고 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자면 일단 IPFS에서 이제 컨트랙트 크리에이션을 이제 처음 하게 되면 이 180만 정도의 가스를 이제 트랜잭션으로 사용하고, 트랜잭션 가스로 사용하고, 이그제큐션 가스로도 이제 이만큼을 사용하게 되는데, 트랜잭션 가스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데이터에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전송할 때 필요한 어떤 가스를 말하고요. 이그제큐션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하는 어떤 컴퓨테이셔널 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트랙트 크리에이션 자체는 뭐 이 정도 뭐 0.55달러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하고, 뭐 파일을 추가한다거나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뭐 커스터머를 설정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을 블랙리스트 시키거나 그럴 때마다 일정 금액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 그 기록에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해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신하는 이제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구매자도 결국에는 처음 등록을 하게 되면 컨트랙트를 생성하게 되고,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있고, 만약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 파일이 잘 다운로드 됐는지 그 결과를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능을 수행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만 네, 그냥 여기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표에 대한 그래프고요.
리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리뷰를 확인하고 그 리뷰의 퀄리티가 그 데이터가 어떤지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는 아까 이 요거 시뮬레이션 리절트에서 이 IPFS 스토리지 있는 부분하고 이 그 뭐지 데이터 레시피언트 컨트랙트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금액을 총 확인을 해보면 이 모든 시스템을 구동하는데 한 0.009 이도 정도.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매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 2,000원? 1,000 얼마?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지 그 판단은 이제 개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뷰 시스템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리뷰를 작성하는 이 시점에만 그 가스가 많이 들고 나머지는 거의 안 드는 걸 볼 수 있죠. 전체적인 이 컴퓨테이션 타임도 그 아까 그 샤미르 시크릿 쉐어링 그 기술을 이용했을 때 확인을 해본 결과인데요. 여기 연구에서는 그 쉐어를 그 3개로 설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번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 타임이 보통 0.32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이제 높게 하면 할수록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거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 이제 인풋 데이터의 길이가 조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가스량도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오른쪽 거는 마이닝 타임인데, 마이닝 타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유저에 의해서 입력된 그 스트링의 길이 그거에 되게 의존적이긴 한데 이게 되게 임시적인 거래요. 그래서 계속 뭐 길이가 길어진다고 해서 마이닝 타임이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네트워크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마이너가 선택한 어떤 그런 것들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결론인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목표로 하고 있었던 거는 이제 어떤 진위성을 판별하고 데이터의 그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요. 그 또한 이제 안정된 어떤 비즈니스 플랫폼을 그 CEO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를 이용함으로써 돈을 이제 세이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다른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뭐 IPFS라든지 그런데 데이터를 저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돈이 얼마나 저장이 되는지는 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만약에 이게 돈이 어느 정도 저축되는 게 상당히 큰 양이라면, 만약에 저처럼 이제 데이터 손실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 자체에서는 어떤 이제 데이터 액세스 컨트롤이라든지 인센티브 어떤 리뷰를 작성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아비트레이터에 의해서 디스퓨트 핸들링도 되고, 그리고 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는 아까 말을 못 드렸는데, 이게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자체가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데이터를 구매하고 그거에 대한 리뷰를 남기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만약에 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어떤 저자의 책을 샀는데 그 저자가 내용을 이제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또 보기 위해서 새로운 책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 사람이 데이터를 구입을 하면 그게 서브스크립션 처리가 되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저자가 업데이트를 계속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기존 AES 128이라든지 AES 256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보다 샤미르 시크릿 쉐어링을 이용했을 때 훨씬 더 적은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고, 이제 뭐 돈을 아낄 수 있었다는 점, 그런 점이 다인 것 같아요. 레퍼런스고요. 감사합니다.